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왕조 실록의 다양한 그 내용들, 실록의 수정본이 편찬된다라든가 재밌는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실록에 이런 기록까지 있구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실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실록에는 수정본 실록이 있어요. 수정본 실록. 이 수정본 실록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당쟁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당쟁이 시작되는 게 1575년 선조 8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쟁의 역사에서 보면은 결국 왕대별로 이렇게 권력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선조실록을 그러면 편찬한 주체 세력은 누구죠? 권력으로 보면, 정권으로 보면 광해군 때 권력을 잡은 북인들이죠. 북인들이 이제 권력을 잡은 이후에 실록 편찬에 착수를 하니까 이 원래 공개는 안 되지만 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 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인들이 썼으면 저거는 우리를 되게 비판을 했을 거고 문제 많다. 그렇게 해서 인조 때 본격적으로 이 실록을 바꿔야 된다. 선조 수정실록의 편찬에 착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서인들의 시각에서 완성한 실록이 바로 선조 수정실록이고, 이거는 효종 때 완성이 돼요. 한 가지 예만 들면은요, 우리 그 서인의 학문적 정치적 영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율곡 이이 선생이 158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북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광해군 시기에 선조실록이 편찬됐다 그랬죠. 이때 율곡의 죽음에 대해서, 율곡 이의 죽음에 대해서 선조실록에는 딱 3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이졸, 이가 죽었다. 반대당파의 그 핵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신문으로 치면 요만큼 그 기록이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은, 이게 서인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선조 수정실록 보면 율곡 이의 죽음에 대한 기사는 한 서너 페이지에 쫙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똘똘하셨고, 언제 과거에 장원급제하셨고, 제자들로는 누가 있으며 어떤 책을 썼고 쫙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실록을 수정본을 만들어도 그 전대의 실록을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만약에 이건 정말 반대 당파일 거고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해서 없애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역사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조선 후기 치열한 당쟁의 역사만큼이나 실록에도 몇 차례의 그 수정본 실록이 탄생하는데, 현종실록은 숙종 초반에 남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현종실록을 편찬했다가 다시 숙종 그 6년 1680년에 서인들이 권력을 다시 차지해요. 그때 이제 실록의 수정 작업에 착수한 게 현종 개수실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종실록은 영조 초반에 소론이 권력을 잡았을 때 경종실록이 편찬됐다가 다시 노론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경종 수정실록이 편찬되고, 그리고 이제 숙종실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그 권력 다툼에서 완전히 고치지는 못하고 노론과 소론의 대립 과정에서 보궐정오라 그래요. 우리도 책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개정판 내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다가 정오표 붙여가지고 요건 잘못되었음 하고 쓰는 거 있죠. 그런 형태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수정본 실록이 탄생했다는 거. 서로 절충해가지고 보면 훨씬 합리적으로 그 시대의 정치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정본 실록은 당쟁의 역사를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궐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손주희라고 합니다. 왕으로서 돌아가시지 못한 분이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는데 그분들은 일기로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 돌아가시지 못했던 분이 또 단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단종실록은 어떤 형태로 그 당시에 복이 됐을 때 어떤 형태로 남아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단종실록이 만들어졌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죠. 실제 원래는 돌아가신 직후에 일기로 남았던 그 왕은 연산군 일기, 광해군 일기 이외에 단종도 돌아가신 직후에는 군으로 강등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상군 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단종은 분명히 왕이었는데 이 일기로 하기도 못하고 노상군으로 하는 거, 이건 더구나 문제가 많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복권을 못 시켜요. 왜 복권을 못 시키냐 하면, 단종을 복권시키는 순간 세조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조의 어떤 그 왕위 찬탈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돼버리니까 계속 그런 그 움직임은 있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하다가 숙종 때 들어가면은
조선시대판 역사 바로 세우기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그래서 숙종 때 노상군이 단종으로 복권이 돼요. 그래서 이때 그 기록을 보면은 실록 기록에도 상당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지하에 계신 세조께서도 원래 원하셨던 건데 우리가 참 잘못해가 그렇다 이러면서 세조도 띄우면서 세조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올려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상군이 단종이 되니까 단종의 무덤도 노상군 묘에서 이제 왕릉이 되어서 장릉으로 무덤도 그 이름을 회복을 하게 되고 바로 실록도 노상군 일기에서 단종대왕 실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규장각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 보면 이게 활자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장 한 장마다 다 노상군 일기 되니까 이게 다 고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표지만 단종대왕 실록 해놓고 본문은 노상군 일기입니다. 실록은 실록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실록을 만든 전 과정을 기록한 실록청 의궤가 있어요. 실록청 의궤는 조선왕조 실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전 제작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실록을 만들 때 처음 사초들을 그 입수를 해가지고 이 실록 편찬에 활용하고 또 실록을 활자로 인쇄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이 실록이 완성된 후에 실록을 괴짝에 보관하고 이런 전 과정 그리고 실록에는 어떤 종이를 사용했고 또 실록을 이렇게 먼지 같은 거를 털 때는 어떤 그 빗으로 털었는지 이런 내용까지 매우 상세히 기록이 되어 가지고 이 기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지만 있다면 그대로 어떤 현재의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원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록청 의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전통시대의 기록물을 복원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중요한 자료가 실록 형지안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형지안이라는 거는 요즘으로 치면 도서 점검 기록부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록을 그 봉안이라 그래가지고 실록의 편찬이 완성이 되면 사고에 올리는 거를 봉안이라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실록을 어떻게 봉안했고 몇 책을 봉안했는지 그 다음에 포세 이야기했죠. 실록을 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그 작업을 수행할 때 몇 책을 꺼내가지고 이걸 포세를 했는지 그 다음에 가끔씩 원래 실록은 열람해서는 안 될 자료지만 가끔씩은 이 실록을 꺼내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꺼내보냐 하면은 전례 같은 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꺼내보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이런 거를 고출이라 그럽니다. 상고에서 꺼내봄 해가지고 고출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실록을 꺼냈던 정황들을 다 작성해 놓은 것이 실록 형지안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실록을 주로 꺼낼 때는 어느 사고본 실록을 꺼냈을까요? 궁궐 안에 있는 춘추관 사고걸 제일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활용한 게 정족산 사고걸. 가깝잖아요, 서울하고. 그래서 보면 이것도 재밌는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확실히 정족산 사고본 같은 게 조금 더 훼손이 돼 있어요. 이게 꺼내본 그 실록은 원칙적으로는 조선왕조 실록은 열람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열람이 되어 가지고 크게 화를 당한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1498년에 일어났던 무오사 같은 경우는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편찬할 때 실록청 당상으로 있었던 인물이 이극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훈구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총책임자니까 이때는 실록을 볼 수가 있죠. 있는데 이제 사초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살인파의 핵심이었던 김일손이라는 사관이 상당히 신경 쓰는 거예요. 딱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좀 불리하게 쓴 사초 그건 좀 지워주라. 좀 없애라. 내가 좀 앞으로 내가 잘 봐줄게. 이런데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워낙 꼿꼿한 사관이어가지고 절대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이극돈이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초들을 다 조사를 하게 해보니까 정말 이극돈을 비판한 그런 기록이 되게 많아요. 그 사초 중에 딱 눈에 띈 게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중국의 의제라는 황제를 조문한 그 사초를 발견한 거예요. 대놓고 세조는 비판 못하니까 은근히 중국의 역대 사례를 비추어가지고 세조의 권력 쟁취를 비판한 바로 그런 그 사초였고 결국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연산군에게 보고를 하자 안 그래도 흥문자라는 연산군이 이거 어떤 놈들이야 선왕을 못 오겠다 해가지고
그 사초 작성자인 김일손과 그 동료들은 대부분 처형을 당하고 이미 김종직은 죽었지만 부관 참시를 당하는 이런 화를 입은 사건을 우리가 무오사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열람이 되어서는 안 될 이런 원칙이 한번 잘못 깨어졌을 때 엄청난 피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은 완성이 되면은 보통 괴짝에 보관을 해요. 보통 12책에서 15책을 넣어가지고 이런 괴짝에 넣고 잠금 장치도 있고 저기에 봉인을 하죠. 지금도 우리 어떤 중요한 서류 할 때 이렇게 봉인해가지고 도장 딱 찍는 것처럼 저렇게 이 서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괴짝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사관들. 사관들이 왕명을 받고 요 괴짝문을 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기록은 실록 포세 제명기라 그래가지고 실록을 포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서명을 해요. 만력 35년 4월에 포세 예문관 대교 박증현 이름까지 나옵니다. 예문관의 대교니까 사관이 가서 요 만력 35년은 중국 연호죠, 그죠? 중국 연호를 사용을 해서 이때는 거의 공문서에는 중국 연호를 주로 사용을 해요. 만력 38년 1월에 포세, 예문관, 건멸, 이윤우 이런 식으로 쭉 이어가면서 사관이 사고에 가서 포세를 하고 난 다음에 요즘 뭐 쉽게 생각하면 서명하는 겁니다. 사인. 우리 뭐 이런 행사 같은 데 가면 방명록에 자기 이름 적고 쭉 뭐 이렇게 누구누구 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게 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포세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시라든가 이 기행문으로 남긴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의 그 숙종 때 이 포세를 하러 갔던 이 사관 신정하라는 사람이 태백산 사고에 다녀온 후에 태백기우라는 기행문과 포사, 제목이 재밌잖아요. 포세인데 역사를 싣다. 역사를 햇볕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남겨놓았는데요. 이 태백기우의 내용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각은 담장을 쳤고 담장을 치는 것은 이 방화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담장 동쪽에는 사관이 포세할 때 머무는 연선대라는 건물이 있다. 사각에는 번을 서는 뭐 요즘으로 치면 뭐 숙직을 서는 참봉과 이를 지키는 승려가 늘상 머무른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승려가 수호사찰에서 파견된 승려가 머무른다. 사각에 이르면 4번 절한 뒤. 조선시대에 왕에게 사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록을 보관한 거지만 실록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배를 했죠. 사각에 이르면 4번 절한 뒤 자물쇠를 열고 봉심한다. 올리면서 잘 살펴본다. 포세는 3일 동안 하였는데 날씨가 늘 맑았으며 이때 포세한 서적은 36상자다. 그러니까 괴짝에 보관한 그 36상자다. 포세가 끝나면 서적을 상자에 담아 사각의 누옥에 넣고 이 사고 건물이 2층인데 이 기록을 통해서도 2층 건물에 보관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처럼 봉인을 한다. 딱 봉해가지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함부로 누구라도 열 수 없게 했다. 이 사람이 시로도 이 포세했을 때의 자신의 심정을 남겼습니다. 나는 임금의 조서를 받들고 가을바람에 말을 달려왔네. 그래서 포세를 주로 했던 계절은 가을날, 날씨가 청명한, 아무래도 지금 가을에 비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2번 절한 뒤 손수 자물쇠를 열고서 연선대 가에서 포세를 하네. 아까 36상자 그랬죠. 귀한 상자 36개를 내놓으니 해가 하늘 중앙에 이르렀구나. 지나는 바람에 때로 함께 책장을 열고 바람이 촥 날리니까 실록이 이렇게 축축 넘겨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날던 새가 갑자기 책에 그림자를 남기는 이것도 생각이 되죠. 쫙 하면 이 그림자가 책 속에 비쳤고 때때로 서적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스스로 깨닫네. 이 마지막에 내가 사관으로서 뭔가 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까지 보여주는 신정아의 시, 포사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라든가 기행문을 사관으로 일했던 사람의 문집에서 몇 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만 잘 모아도 이 조선시대 이런 포세의 장면 같은 것도 재현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에서부터는 물론이고 이런 일반 그 사대부들까지 정말 이 기록을 잘 남겼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일기 기록도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가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쓴 일기입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모를 보면 우리의 어떤 기록 정신 같은 거, 특히 병인양요 때 외교장각을 불태웠던 프랑스군 해군 함대 그 당시 사령관이 로즈 제독이었고 그 당시 종군 장교 중에 주베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당시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 이곳에 와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 궁벽한 마을 곳곳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사실이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봐도 그 당시에 보면 뭐 강화도 총구석에 사람들은 뭐 그냥 초라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 책을 읽고 있는 이 모습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떤 기록 정신은 이 왕실에서 모범이 돼가지고 이 사대부 민간에까지 쭉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들 한번 보면은요, 재밌는 기록들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 세종 때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항 혹시 아시나요? 1430년에 세종이 토지세법을 결정을 해야 될 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 아마 국사책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1결당 20두에서 4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국사가 수학이냐 이러면서 이 항의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건데, 토지세법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종대왕이 그 당시 백성들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해요. 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총 9만여 명의 찬성과 7만여 명이 반대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실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도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전라도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실록의 이 기록 보면 정말 세종대왕은 민주정치, 오늘날 민주정치의 어떤 원형을 보였고, 또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종시대의 행정 시스템이 대단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 여론조사라든가 뭐 전화로 금방금방 알 수 있지만 이때 정말 힘들거든요. 이거 여론 타파하기에. 근데 그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세금 문제, 백성들이 직접 내는 이거를 알고 해라.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런 세법을 확정해 가는 과정.
그리고 이때 이 실록의 내용에 상당히 감동적인 기록이 있어요. 사자성어로 민약불가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이 같을 약자,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민약불가. 백성이 원치 않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도 우리 세종대왕을 상당히 이제 돋보이게 하는 바로 그런 요소고요. 그 다음에 실록 기록 중에 또 돋보이는 게 홍수, 가뭄, 지진 이런 자연재해 현상이 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실록 편찬에 저본이 되는 자료가 사초와 더불어 시정기가 있다. 그리고 시정기 기록 중에 관상가 밀기라 그래가지고 천재지변에 관한 기록을 다 조사하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비가 많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내용을 실록 편찬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에 지진 안 일어났을 것 같죠. 조선시대의 실록 검색하면 지진 관련 기록이 1800여 건 등장을 합니다. 꽤 많이 일어났고요. 그 강도의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지붕이 휘날렸다라든가 이런 기록들. 그래서 지질학과에서는 요 실록 기록을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 지진 관련 조사 연구를 해요. 어느 지역에서 많이 일어났고 시기적으로는 어느 때 많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은 이런 자연과학하고도 상당히 긴밀히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점이 또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실록에서는 왕의 건강에 관한 기록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의 최장수왕 영조는 그런 최장수의 어떤 비법을 탁 비추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영조실록 영조 26년 1750년 2월 10일의 기록인데 이때 영조 나이가 우리 나이로 57세 정도. 그러니까 항상 신하들이 전하는 건강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대목입니다. 내가 일생토록 얇은 옷과 거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자전께서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늘 연멸을 하셨고 영빈도 매양 경계하기를 스스로 먹는 것이 너무 박하니 너무 소식하고 이러니까 늙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라 하였지만 나는 지금 또 병이 없으니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여기서 우리가 밑줄 빨간 줄 쫙 쳐야 됩니다. 옷과 먹는 것이 후하지 않았던 보람이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 고기 반찬 영조 거의 안 먹습니다. 그리고 옷도 후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옷을 두텁게 입고 그러지 않았다는. 무명이라든가 모시옷 실제 기록에 많이 나옵니다. 영조는 무명이나 모시옷을 즐겨 입고 옷을 많이 껴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바로 뒤에 기록도 보면은 영조의 인식을 보여주는데 모든 사람의 근력은 순전히 잘 입고 잘 먹는 데서 소모되는 것이다. 딱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껴입으니까 그렇다. 듣자니 사대부 집에서는 초피의 이불과 이름도 모를 반찬이 많다고 한다. 사치가 어찌 이토록 심하게 되었는가 하면서 영조는 체질적으로 정말 사치를 싫어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결국 영조를 건강하게 했다라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실록의 곳곳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위대한 성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의외로 고기를 잘 드셨다라는 이런 또 기록이 있어요. 성삼부원군 이직 등이 세종의 건강을 염려하여 올린 글을 보면 졸곡 뒤에도 오히려 소선을 하셔요. 이건 아주 음식을 거의 들지 않아서 가장 기본 반찬 정도 이런 채소 몇 개 먹는 그런 상황인데 성체 몸이 파리하고 검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바라보고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요거는 요 다음 줄이 밑줄 짝입니다. 또 전하께서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술화를 드시지 못하시는데 고기가 아니면 밥 못 드신다. 이런 기록. 사실 여기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세종은 상당히 이 고기 반찬 좋아하셨고 여러 기록에서도 좀 비만하신 걸로 나와서 그 아버지인 태종도 좀 걱정을 해요. 쟤 좀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세종대왕은 우리 만원짜리 지폐는 너무나 이제 표준형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초상화를 아마 제작한다면 조금은 좀 이렇게 살이 찐 모습이 더 기록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종대왕은 자신의 질병 관련 기록도 아주 상세히 적어놨는데 세종 14년 9월 21일의 기록인데요.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 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등에 부종, 종기로 아픈 적이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또 소갈증이 있어 열선어해가 되었다. 지금 우리 여기 좀 성인병의 대표적인 그 질병 중에 하나인 당뇨 이야기가 나와요. 열선어해가 되었다. 43살에 열선어해니까 30대 초반부터 당뇨가 왔습니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지를 알아. 이거는 지금 방광형 계통의 그 질병이라고 보여지고, 지난번 강무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 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어두워서 한 걸음 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과 같은 이런 정말 질병으로 엄청난 이 고통이 더하는 이런 상태인데도 세종대왕이 1446년에 훈민정음 창제예요. 바로 훈민정음 창제하기 직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선시대 왕들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부분적으로는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실록 기록 보면은 정조대왕이 안경을 꼈다라는 이런 기록도 나오죠. 그리고 그 대목도 나와요. 안경 처음 끼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되게 어색해하는 그런 장면. 내가 이거 안경 끼고 나타나면 신하들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하면서 되게 소심해하는 그런 장면들도 실록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되게 인간적인 측면 같은 게 실록에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도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록 한번 보면은 또 이 생활사의 기록들도 되게 많은데요. 우리 조선시대에 처음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를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태종 때요, 태종 때. 태종 때 대마도주 원희지라는 사람이 우리 태종에게 코끼리를 바칩니다. 조선 입장에서 보면 선물로 주니까 그래, 받긴 받았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너무 일단 덩치가 큰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말이라든가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는 관청을 사복시라 그랬어요. 사복시. 받은 선물로 받은 코끼리를 사복시에서 기르게 했는데 이 고민인 거예요. 하루에 콩 4, 5두씩을 먹는다. 한두가 말이라고도 하는데 한 마리 대략 18리터, 18kg입니다. 그럼 한 5두면은 90kg이죠. 다음 기록 한번 보면 이 코끼리가 결과적으로 또 사고까지 칩니다. 사람들이 막, 저 누구냐 하면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하다가 2명이 코끼리 발에 밟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이 간언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을 죽인 것은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지혜를 짜내서 옛날에 주공도 코뿔소와 코끼리를 쫓아낸 그런 중국의 고사에 의거해서 우리도 코끼리 그냥 쫓아보냅시다. 이 서울에서. 그래서 전라도에 그 풀이 많이 있는 장도라는 섬에 보내면 거기서 풀 뜯어먹고 살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전라도 장도라는 섬에 요즘 개념으로 하면 유배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에 처음 들어온 코끼리는 엄청난 식사량과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유배를 당한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금이와 공길이 항상 우리의 그 가슴을 뛰게 하는 대표적인 드라마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대장금의 주인공 장금이도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다라는 점, 요거 한번 중종실록에 나옵니다. 6번 등장하는데요. 데뷔 전에 증세가 나아지자 약방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지급하였다. 은여, 신비와 장금에게 쌀과 콩 10석씩을 하사하였다. 그 다음 기록에도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여러 달 병을 앓다가 이제야 거의 회복이 되었다. 약방 제조와 의원들에게 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은여, 대장금과 계금에게 쌀과 콩 15석씩 관목명과 정포를 각기 10필로 내리고 당약 사령에게는 각기 차등 있게 상을 내려라 라는 이 왕의 명령을 발표합니다. 보시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장금이가 뭐가 됐죠? 대장금. 그래서 이어지는 기록들 한번 살펴보면은 장금이라는 기록에 여기 오령산이라든가 밀정 등의 한약재를 썼다라는 이런 기록들도 자주 나와요. 전형적인 은여의 기록이죠. 그래서 보면 장금이가 실록에 나오는 기록 6번은 100% 은여입니다. 은여. 그럼 우리 궁중요리사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지? 그거는 드라마 만드는 감독하고 작가가 생각해낸 겁니다. 만약에 장금이라는 이 실록의 기록에만 바탕을 두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미니 시리즈로 끝났습니다. 근데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가지고
궁중 요리사라는 주제로 들어가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궁궐 수락관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뭐 부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거는 주로 잔치 같은 거 할 때. 잔치 같은 거 할 때는 상당히 이제 임시로 주방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사례를 자꾸 드라마에서는 이게 뭐가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만드는 거지.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수락관이라든가 음식도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결과적으로 장금이라는 그 드라마가 가진 효과가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계가 돼가지고 궁궐에서 장고와 수락관을 복원하는 또 이런 또 이 상황으로까지 잘 연결된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제 고중에 충실해서 수락관을 복원하고 이거는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영화 속에 재현을 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금이라는 인물이 이런 실록의 기록에 등장 안 했다면 훨씬 그 파급력은 적어요. 분명히 그런 인물이 있었다라는 데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더 갖게 되고 이 장금이가 실존 인물이다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장금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장금이가 요리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이제 은여였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 실록에 그 요리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으면 좀 하나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장금이는 실록의 기록상으로는 은여로만 나오고요. 요리사라는 기록은 뭐 한 줄도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요리사, 특별히 요리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요리사에 관련 기록이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뭐 이런 그 해경공시의 해가병 같은 궁중잔치에 뭐 등장했던 뭐 음식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옵니다. 바로 그 뒤를 잇는 인물, 왕의 남자의 주인공이었던 공길이, 장생이와 더불어 주인공이었던 공길이 같은 경우도 이 실록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실록에는 여기 지금 번역에서는 배우 공길이라고 써있는데 실록에는 우인이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연산군에게 가까웠던 이런 배우, 즉 광대가 있었고 이 공길이는 연산군의 실정을 간언하다가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곤장을 맞고 쫓겨나는 그런 인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서슬퍼렀던 그 독재자 연산군에게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상당히 왕에 어쨌든 가까웠던 배우일 거다. 모티브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길이.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보면 실록의 기록이 상당한 그 문화 콘텐츠의 확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록 기록 같은 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승정원 일기나 연려실 기술 기록에서도 아직까지도 흥미있는 그런 인물 많이 발굴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낙산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시면 그 흥덕이 밭이라고 효종 때 아주 그 김치 잘 담그던 그런 이 나인 있어요. 그죠? 그래서 효종이 그 김치 맛을 그리워해가지고 흥덕이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그 나인이 거기서 배추를 심었다는 그런 밭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드라마로 만들면 화면에 이런 뭐 김치 만들고 이런 것도 하면은 뭐 나름대로 이제 좀 비주얼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래서 이런 실록의 그 여러 가지 그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이런 기록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철저한 기록문화다. 이거 보면 사관들이 항상 왕이 주재하는 회의라든가 또 왕의 행차라든가 이 조선시대의 의계의 기록 같은 거 보면은요, 왕의 행렬의 배치도 같은 이런 그림인데 이런 거를 반차도라 그래요. 거기에 항상 말을 타고 왕의 뒤편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의사하고 의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의사하고 사관은 꼭 따라갑니다. 이 기록을 다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이 기록으로 남기고 승정원 일기 같은 경우도 이 기록만을 전담하는 주서라는 이런 직책의 벼슬아치들을 둬가지고 일기만을 다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한 기록 문화가 가지는 또 의미는 뭐냐면 정치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그러면 조심을 한다라는 거죠. 언행에 있어서. 왕도 준비를 해옵니다. 함부로 이렇게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막말 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딱 기록한다 그러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정조실록 같은 기록을 보더라도 거기 보면 정조대왕 되게 점잖으십니다. 아주 뭐 그런 원색적인 표현 안 하시는데 2009년에 정조의 비밀편지 290여 통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런 그 비밀편지 보면 정조가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을 하셔. 이 호로자식, 젖비린내 나는 놈들, 뭐 뒤죽박죽 되었구나.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조의 그 평시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 사관들이 기록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그 요즘 표현을 하면 막말보다는 정제된 표현들, 그리고 더 생각을 하고 뭔가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신하들 역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생각이 되면 훨씬 더 준비가 많고 또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 공개가 된다라는 거죠. 공개가 되는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뭐 함부로 뭐 소위 말해서 뭐 뒤에서 뭘 이렇게 로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정치에서의 공개성과 투명성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 이야기는 거듭 말하겠지만 후대까지 이걸 길이 보존하겠다라는 이런 정신이 정말 조선 전기까지도 지방의 중심지에 보관하다가 이제 후기에는 오히려 더 먼 산간 지역에까지 실록을 보관을 하게 하고 정말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항상 정기적으로 이 포세 기록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거는 결국은 우리 시대에 이건 단절될 기록이 아니라 영원히 후대까지 이어지는 기록이다라는 이런 데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지도를 제작하면서도 제일 강조한 게 바로 사고 건물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크게 그려져 있다. 이건 우리의 이 기록물, 우리 시대의 기록물을 영원히 잘 보존하겠다라는 이런 정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대표적인 게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다. 우리가 보면 실록은 거의 그 세계적으로도 실록을 제작한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중국의 명실록, 청실록이 있고 베트남이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실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실록이나 청실록은 내용이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 뭐 왕의 정치사의 기록이라든가 또 포괄하고 있는 연대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500여 년 이상 이렇게 장구한 기록도 아닐 뿐더러 그저 왕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정치사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인데 비해서 우리 조선왕조실록은 생활사의 다양한 기록까지 다 담고 있다는 거죠. 뭐 코끼리 이야기라든가 지진, 가뭄, 홍수 피해. 그래서 보면 정치사의 기록 이외에 생활사의 다양한 기록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조선시대판 타임캡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 하나를 제가 전하면서 강의를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한번 태종실록의 다음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킬러 태종, 이 킬러 본능을 가진 이 태종이 노루사냥에 나섰습니다. 정말 그 터프한 이미지답게 그 사냥에 되게 능했던 그런 왕으로 보였는데 정말 이날은 실수를 하셨는지 활과 하사를 가지고 말을 달려 노루를 쏘다가 말이 거꾸러졌습니다. 이 실수로 해가 말이 거꾸러지면서 넘어지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이 태종이 자신의 이 스타일 이런 걸 딱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내 컨셉이 뭔가 터프하고 이 활 잘 쏘는 그런 컨셉인데, 내가 말해서 떨어졌다는 이 기록이 영원히 지금의 여기 강의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알려지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저 사관이 이걸 딱 적고 있는 걸 눈에 띈 거예요. 사관은 찬스인 거죠. 정말 말해서 잘 안 떨어지는 전하가 말해서 떨어지셨으니까 전하가 말해서 떨어지셨다라고 기분 좋게 적는 순간 태종이 째려보면서 야, 너 그거 적지 마 라고 하셨다라고 지금 적어버려요. 그죠? 그 대목이죠. 사관이 알게 하지 마라 하셨다. 태종을 2번 죽인 사관 이야기까지 이렇게 실록의 기록은 철저하게 왕에 대한 기록까지 정말 가감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대왕마저도 정말 그 선왕인 태종실록이 궁금해가지고 나 태종실록 좀 볼 수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딱 맹사선과 같은 신하가 나서서 선을 그으면서 이거는 선왕인 태종과 같은 왕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전하께서도 절대 보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후에 거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산군과 같이
실록의 사초를 열람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엄청난 폭풍 전국을 이끌었던 그런 왕은 결과적으로는 폭군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보더라도 실록은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편찬을 하고 보관을 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 결과물이 형제안이었고 또 포세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완성품으로서 계속 그 기능을 다하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손에 전해졌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는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 선조들의 어떤 그 생활상이라든가 또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가치는 정말 무한한 것이고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 좀 더 완벽한 형태로 그것은 결국 좀 더 번역도 더 철저히 하고 실록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런 실록을 연구할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잘 물려주는 것은 바로 또 우리 시대의 또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행해졌던 뭐 왕실의 혼례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뭐 궁중잔치 이런 모습들을 아주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 의식의 모범이 되는 책. 우리가 의계하고 실록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의계는 왕이 열람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프랑스에 갔다가 지금 정말 2011년에 극적으로 우리 145년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가? 그 영특하셨던 정조대왕께서도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때 이 프랑스군이 나타날 줄은 몰랐거든요. 의계 자료가 21세기에 더 각광을 받는 것은 전통의 이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전통시대의 문화를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서도 의미가 크다라는 거죠.